폭군은 처음부터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연산군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너무나 많은 장면을 동시에 떠올리곤 합니다. 여인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으고 충신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친 왕이라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죠. 왜 그가 그런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연산군은 미친 왕이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갑자사와 장녹수, 채홍사, 향락 같은 이미 익숙한 장면들로 넘어가 버립니다. 마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처럼 말이죠. 그를 폭군이라는 꼬리표로 규정하기 전에 잠시 그 결론을 내려두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그의 삶을 되돌아본다면 어떨까요? 연산군은 조선의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너무나 어릴 적 어머니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됩니다. 공식적인 역사 기록은 이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윤 씨는 투기하여 패출되었고 사사되었다. 단 몇 줄의 기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짧은 기록 속에는 분노도 망설임도 슬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치 왕실의 골칫거리 하나를 제거하고 정리하듯 말입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폐위되고 사사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당시 너무나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가 겪은 이 끔찍한 죽음을 평생 가슴에 안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그가 성장했던 환경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진 그 빈자리는 곧바로 다른 강력한 존재로 채워졌으니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조선 왕실의 질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강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직접 품에 안아 키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실의 규범 속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린아이의 울음은 약함의 표현이었고 호기심 어린 질문은 버릇없음으로 여겨졌으며 감정은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머니란 따뜻하게 안겨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하고 넘어서야 할 엄격한 규칙과도 같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수대비가 과연 나쁜 사람이었느냐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왕실의 위엄과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왕실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어린 연산군에게 무엇을 요구했느냐는 점입니다. 연산군은 어린 시절부터 혹독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사랑이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허망한 것이며 여인이란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숨겨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배움은 겉으로 보기에 연산군을 얌전하고 모범적인 아이로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단지 표현되지 못한 채 그의 마음속 깊이 차곡차곡 쌓여갔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연산군은 원래 성격이 포악했다고 단정 짓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 어디에도 그가 어린 시절부터 난폭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용했고 말이 적었으며 주변의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위험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는 사람일까요? 연산군은 후자에 속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속에서 어머니의 빈자리는 점점 다른 의미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슬픔의 원천이 아니라
복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감정은 아직 폭력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아직 광기로 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바로 나는 빼앗겼다는 강렬한 상실감이었습니다. 이 감정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폭발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왕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여자를 탐하고 향락에 빠진 폭군의 이야기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머니를 잃은 한 어린아이의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그 어린 연산군을 가장 두려움에 떨게 만든 존재가 누구였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가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던 아이. 연산군은 처음부터 어머니를 잃고 홀로 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 어머니가 있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정연왕 후 공식 기록 속에서 그리고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라고 불리던 여인. 하지만 어린 연산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단지 어머니의 자리에 있을 뿐 자신이 갈망하는 어머니의 따뜻한 온기는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연왕 후는 연산군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홀대하거나 냉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법도 안에서 충분히 성실했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지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왕실의 어머니였고 너무나 정확하게 왕실의 규범이라는 선을 지켰습니다. 연산군에게 그녀는 마음 놓고 기댈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아니라 항상 행동에 조심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궁궐 안의 누구도 그의 깊은 외로움이나 결핍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겉보기에는 어머니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결핍은 없었고 형식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 깊은 공허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를 잃은 아이가 아니라 어머니를 연기 속에서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 연기는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너무나도 정교했기 때문에 그 자신조차도 이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바로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는 이 모든 사실, 즉 연산군의 깊은 결핍과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철저했고 더욱 엄격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했고 궁금한 질문은 삼켜야 했으며 어머니 패비윤 씨에 대한 과거는 왕실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금기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라는 단어는 그에게 두 겹의 금기였습니다. 공식적인 어머니인 정연왕후를 의심해서도 안 되었고 자신의 친어머니인 패비윤 씨의 존재를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엄격한 침묵 속에서 연산군은 아주 위험한 법칙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진실은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숨겨지는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의 연산군은 아직 우리가 아는 폭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나치게 얌전했고 말이 극도로 없었으며 주변의 눈치를 지나치게 많이 보는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보며 역시 왕제다 분별이 빠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는 정말 분별이 빨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일찍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법을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훗날 알게 될 진짜 어머니의 존재가 지금까지 그가 믿고 살아왔던 모든 세계를 부정해버린다면 그때 그는 과연 무엇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이 다음 비극의 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연산군이 마침내 자신의 진실의 이름을 듣게 되는 순간, 그리고 그 진실이 어떻게 단순히 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잔혹한 정치적 복수로 바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피 묻은 적삼을 본 날, 연산군은 즉위 초반까지만 해도 자신의 출생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정연왕후는 그의 공식적인 어머니였고 궁궐 안에 모든 기록과 사람들의 호칭은 그 사실을 완벽하게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즉위 1년 차 부왕 성종의 묘비명과 행장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연산군은 이해할 수 없는 문장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왕의 생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삼간다. 이 구절은 연산군에게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생모를 기록에 명확히 밝히지 않는 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이 알고 믿어왔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갑작스럽게 술을 끊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기록될 만큼 갑작스러운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그는 진실의 전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는 그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9년 뒤였습니다. 연산군 10년. 이미 조정 내부의 갈등은 깊어지고 있었고 왕권에 대한 대신들의 불만이 조용히 쌓여가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산군은 사람들 몰래 궁궐을 빠져나옵니다. 그가 찾아간 곳은 임사홍의 집이었습니다. 공식 기록보다는 야사와 실록의 빈틈에서만 전해지는 매우 위험하고 은밀한 장면입니다. 그 자리에서 임사홍은 마침내 오랫동안 감춰왔던 비밀의 입을 엽니다. 전하의 친어머니는 정연왕후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으로 연산군이 믿고 살아왔던 세계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임사홍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패비윤 씨, 후궁들의 모함, 폐위, 그리고 사사,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성종의 엄명으로 철저한 금기사항이 되어 당시 어린 왕자였던 연산군에게조차 철저히 숨겨졌다는 사실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 고변은 임사홍의 단순한 동정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결핍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었고 그 가장 취약한 지점을 정확히 찔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연산군은 또 한 번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외가였습니다. 외할머니로 전해지는 장흥군 부인 신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보자기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던 것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적삼 한 벌이었습니다. 패비윤 씨가 사사되던 날 입고 있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이 순간 연산군은 비명을 지르지도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그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수라를 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음식을 거부했으며 그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실록에는 심기가 극도로 불안정해졌다고 짧게 적혀 있지만 이 표현은 연산군의 당시 심정을 담기에는 너무나 온건한 것이었습니다. 연산군이 무너진 것은 단순히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어머니를 잔혹하게 죽인 나라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의 분노는 특정 인물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의 공범들을 향하게 됩니다. 대비, 대신, 살인, 훈구, 그 누구 하나 자신에게 이 끔찍한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던 모든 이들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이 순간부터 연산군의 폭정은 더 이상 단순한 충동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자신만의 냉혹한 논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사화는 광기의 폭발이 아니라 바로 그날 완성된 결론의 실행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신을 꺼내 참시한 이유도 단순한 잔혹함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숨을 곳은 없다는 이 메시지를 조선 전체에 각인시키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산군은 이제 사랑을 포기합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무조건적인 복종만을 요구합니다. 여성에게서도 신하들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의 향락과 폭력은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이 결론의 잔혹한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 폭주를 유일하게 잠시나마 멈춰 세웠던 여인, 거창군 부인 신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왜 그녀조차 연산군을 결국 구하지 못했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를 멈춰 세운 유일한 여자, 거창군 부인 신씨, 그리고 사라진 마지막 가능성. 갑자사화가 시작되기 직전 연산군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비극적인 죽음,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 그리고 피 묻은 적삼의 충격. 이 모든 것이 그를 걷잡을 수 없는 광기로 밀어넣고 있었지만 아직 그의 마음속에는 마지막 한 가닥의 인간적인 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왕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 붙잡고 있던 존재. 바로 거창군 부인 신씨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외가 쪽 친척이었고 정치의 한복판에 서지 않았으며 권력을 탐한 적도 없는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산군에게는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인간적인 존재였습니다. 신씨는 연산군을 전하라는 거창한 호칭으로 대하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그 아이로 대했던 거의 유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실록에는 그녀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될 때마다 항상 비슷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연산군이 이성을 잃고 선을 넘으려 할 때마다 그녀가 나타나 그를 막아서는 장면이죠. 어느 날 연산군은 자순대비를 찾아가 패비윤 씨 사건에 대해 매우 거칠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빠르게 날카로워졌고 왕실의 엄숙한 금기는 순식간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신씨가 나섰습니다. 기록에는 단 한 줄로 짧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몸으로 막았다. 그녀는 말로 연산군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논리적인 설명이나 엄격한 예법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연산군 앞에 자신의 몸을 던져 그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한 여인이 왕 앞에 자신의 몸을 던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자신의 목숨을 거는 지극히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연산군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멈춰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당혹감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은 연산군이 어릴 적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순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는 눈, 그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눈,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따뜻한 눈빛. 그 순간 연산군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잔혹한 복수가 아니라 어머니를 향한 순수한 애도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냉혹한 정치가가 아니라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연산군은 그 따뜻한 눈빛을 끝내 견디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눈빛은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아무 말 없이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길밖에 없느냐? 연산군은 결국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신 씨는 정치의 자리에서 조용히 밀려납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처형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연산군의 앞에 서서 그를 막아서지 못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연산군이 충분히 멈출 수 있었음을 역사가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폭군이 아니었고 반드시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도 스스로 그 광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 연산군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향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말리는 여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행동과 분노를 정당화해줄 여인을 찾습니다. 위로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광기에 동참해줄 공범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곧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연산군의 광기를 완성시킨 존재, 장녹수가 어떻게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왕의 광기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는지를 파헤쳐 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선은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을 넘게 됩니다. 장녹수, 욕망이 권력이 되었을 때 사랑이 아니라 시스템이 된 여자. 장녹수는 처음부터 권력을 가진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침전 가장 안쪽에서 정치를 설계한 책사도 아니었고 살인을 제거할 음모를 꾸민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연산군 내면의 깊은 결핍과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는 탁월한 능력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을 말리려 했던 거창 군부인 신씨를 잃은 뒤 전혀 다른 유형의 여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멈추게 하거나 훈계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분노와 행동을 그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심지어는 부추겨줄 사람을 원했습니다. 장녹수는 그 빈자리에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에게 어머니처럼 충고하거나 신하처럼 논리적인 주장을 들이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전하께서 옳습니다. 그들이 잘못했습니다. 전하의 분노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결코 사랑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왕의 감정을 조작하고 이용하는 정치의 언어였습니다. 연산군은 그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고 정당화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장녹수는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의 기능으로 변모합니다. 왕의 분노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기능, 왕의 폭력을 정당한 응징으로 바꿔주는 기능, 그리고 그 기능은 곧 왕실의 제도로까지 확장됩니다. 채홍사. 처음에는 왕의 연회에 흥을 돋울 미인을 데려온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전국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성을 데려오는 데는 아무런 기준도 없었습니다. 신분도 가문도 심지어는 그 여성의 의사조차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왕의 눈에 들 수 있는가? 연산군에게 이 채홍사 제도는 단순한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끊임없는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자신이 여전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존재인지,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는 여성을 통해 사랑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한한 권력을 만져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장녹수는 바로 그 구조를 그 누구보다 먼저 정확히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연산군을 유혹하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제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욕망과 광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교묘하게 관리했을 뿐입니다. 연애는 끊임없이 늘어났고 낮과 밤의 경계는 무너졌으며 조선의 정치는 왕의 침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하들의 인사는 조정 대신들의 눈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장녹수의 표정 하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사형 판결은 국법이 아니라 연산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의 권력은 왕의 이성이나 통치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의 감정과 그 감정을 좌우하는 이들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감정을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장녹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만약 장녹수가 없었다면 연산군의 폭정은 없었을까? 그러나 더 무서운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장녹수가 사라졌다면 연산군은 과연 또 다른 장녹수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문제는 특정 여인 한 명이 아니라 그 여인을 필요로 하는 왕의 병들고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완성된 광기 위에 이제 가장 잔인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욕망도 정치적인 정당화도 심지어는 복수심조차 필요 없는 순수한 희생. 연산군이 더 이상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마주친 지극히 정상적이었던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장녹수 이후에 벌어진 가장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더욱 끔찍한 사건, 바로 월산군 부인 박 씨의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왜 하필 그녀였을까요? 왜 그녀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정말 그녀에게 죄가 있었을까요? 다음 단락에서 그 질문을 열어봅니다. 수치의 왕실, 월산군 부인 박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이 장녹수와 함께 자신의 왜곡된 욕망과 절대적인 권력을 시스템적으로 완성해 나가던 시기, 궁 안에는 또 다른 어둡고 비극적인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중심에는 바로 월산군 부인 박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떠한 정치적 권력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음모의 주체가 되어 누군가를 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왕실의 일원으로서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앞에서 견뎌야 할 수치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진 지극히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존재였습니다. 연산군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겪은 모정 결핍과 패비, 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과거의 상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흔들리고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장녹수는 이러한 왕의 깊은 결핍과 내재된 분노를 교묘하게 정당화하고 끊임없이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연산군의 눈은 정상적인 여성의 존재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를 더 이상 제대로 구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맞닥뜨린 시험대가 바로 월산군 부인 박 씨였습니다. 연산군에게 박 씨는 단순한 큰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생모를 대신할 수도 있었던 존재이자 동시에 자신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의 정, 즉 모정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 깊은 상실감이 비정상적인 형태로 현실에 투사되자 박 씨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산군의 왜곡된 욕망 앞에서 죄인이 되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궁중 기록에는 그녀가 연산군의 신문과 의심 속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왕의 집착적인 시선과 폭력적인 언어를 피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움으로 변해갔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기록마저도 당시의 참혹함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사에서는 그녀가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인 결단이나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폭정 앞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왕실 여인에게 남겨진 유일하고도 처절한 탈출구였을 뿐입니다. 연산군은 이 끔찍한 사건 이후 정치적 판단과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사사로운 원한과 병적인 권력 집착이 결합된 광기가 이때부터 왕권 전체를 송두리째 휘감기 시작합니다. 궁 안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살아남을 방법도 전혀 없었다. 그 사건 이후 연산군의 광기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해일처럼 변했고 왕실과 신하들은 그 잔인한 현실 속으로 천천히 그리고 무력하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왕실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폭정의 서막을 알리는 불길한 전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욕망의 제도와 장녹수와 채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은 결코 단순한 개인의 광기나 일시적인 감정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깊은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구현된 결과였습니다. 장녹수, 궁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후궁이자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그녀는 왕의 근원적인 결핍과 내재된 분노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부추겼으며 동시에 절대적인 권력과 무한한 향락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매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연산군은 밤낮을 구분하지 못하는 방탕한 연회를 끊임없이 열었으며 정치사법 재정을 직접 통제하며 모든 신하들을 공포로 묶어두었습니다. 이 시기 채홍사 제도는 이제 단순한 궁중 행사를 넘어섰습니다. 전국의 아름다운 여성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왕의 눈과 손길이 닿는 모든 곳에 배치하며 왕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장녹수는 단순한 유혹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왕의 결핍을 증폭시키는 거대한 시스템의 핵심이었고 연산군은 그녀를 통해 보호받지 못한 모정의 공포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끊임없이 현실로 체험했습니다. 그녀가 웃을 때 왕은 만족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허락했으며 그녀가 화를 낼 때 왕은 그 누구라도 가차없이 벌을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연산군의 통치는 광기와 향락, 그리고 잔혹한 폭력이 완전히 뒤섞인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채홍사를 통해 끊임없이 진상되는 여인들을 보며 연산군의 예측 불가능한 분노가 언제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어 전전긍긍했습니다. 밤마다 궁궐에서 펼쳐지는 퇴폐적인 연회와 향락은 왕실 내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극심한 긴장감과 불안감을 퍼뜨렸습니다. 장녹수는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연산군의 폭정과 왜곡된 왕권의 민낯을 비추는 섬뜩한 거울이었습니다. 그녀가 손짓하면 연산군은 아무리 충직하고 조용한 신하 하나라도 가차없이 벌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금기를 넘은 왕, 월상군 부인 박씨. 조선 역사상 가장 말해서는 안 되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 12년. 장녹수가 권력의 정점에 서고 채홍사 제도가 전국을 휩쓸었으며 갑자사화로 조정이 충신들의 피로 물든 뒤 연산군은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선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금지된 선 앞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월산대군 부인 박씨였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의 큰아버지, 즉 성종의 친형인 월산대군의 아내였습니다. 다시 말해 연산군에게는 혈연으로 맺어진 큰어머니였습니다. 이 사건은 유교 국가 조선의 왕실에서 절대 기록해서는 안 되는, 지워버리고 싶은 치욕적인 일입니다. 유교적 윤리가 지배하는 조선에서 조카가 큰어머니를 범한다는 것은 단순한 추문이나 스캔들을 넘어 왕실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들고 왕권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 구전되는 야사는 이러한 공식적인 침묵을 깨고 끔찍한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연산군은 밤늦게 불시에 월산대군의 저택을 찾아갑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그는 오직 박 씨를 보러 간 것이었습니다. 실록에는 연산군이 월산대군 댁에 행차했다는 단 한 줄만이 건조하게 남아있지만 그날 밤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감히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며칠 뒤 모두를 경악하게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박 씨가 갑자기 궁궐로 불려 들어간 것입니다. 명목상으로는 왕명에 의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강제적인 소환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부당한 왕명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부하는 순간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남편인 월산대군의 가문 전체가 풍전등화의 위험에 처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궁에 들어온 박 씨는 연산군의 침정과 가까운 곳에 머물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왕실 어른으로서의 예우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지만 궁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사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박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어머니는 어찌 이리도 나의 어머니와 닮았소. 연산군에게 박 씨는 한 명의 독립적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패비윤 씨의 투영된 이미지였고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모정의 대체물이었으며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내면의 결핍을 해소하려는 비정상적인 출구였습니다. 연산군의 뒤틀린 눈에 박 씨는 살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 씨는 연산군이 원하는 대로 그의 광기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았고 수치스러움에 몸부림쳤지만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았으며 왕의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저는 대군마님의 아내이며 전하의 큰어머니입니다. 이 한마디, 이 지극한 도리를 그녀는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이것이 그녀의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은 박 씨가 자신을 거부한다고 느꼈고 그 거부는 그에게 또 한 번의 깊은 버림받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생모에게 버림받고 인수대비에게는 사랑 대신 엄격한 규율로만 통제받았으며 거창 군부인 신 씨에게도 외면당했던 그에게 이제 큰어머니마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연산군의 분노는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어느 날 밤 연산군은 술에 잔뜩 취한 채 박 씨가 머무는 처소로 향합니다. 궁녀들은 황급히 그를 막아섰지만 절대적인 왕의 명령과 광기 앞에서 아무도 감히 그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공식 기록은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며칠 뒤 박 씨는 왕실에서 홀연히 사라집니다. 실록에도 왕조실록에도 어떤 공식 문서에도 그녀의 죽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의 야사는 끔찍한 진실을 전합니다. 박 씨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왕의 강요와 폭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큰어머니로서의 돌이킬 수 없는 수치를 이기지 못했으며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죽음뿐이었습니다. 진실인지는 이제 아무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박 씨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탐하지도 정치를 하려 하지도 않았으며 연산군을 유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죄는 연산군의 왜곡된 눈에 띄었다는 것, 그리고 큰어머니로서의 도리를 지키려 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궁하는 완전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왕이 이제는 큰어머니마저 범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추문이나 일탈이 아니라 조선 건국 이래 가장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윤리적 파탄이었습니다. 유교의 오륜 중 가장 근본적인 덕목인 장유유서, 즉 어른과 아이 사이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는 비장한 결론에 이릅니다. 월산대군의 후손들은 비록 큰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지만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항의하는 순간 삼족이 멸문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의 죽음은 이렇게 역사의 공식적인 기록에서 지워집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건.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야말로 중종 반정의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신하들은 이제 확신합니다. 이 왕은 더 이상 백성을 다스릴 왕이 아니라 금기를 넘어선 짐승이다. 그를 그대로 두면 조선의 근본적인 기강 자체가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박 씨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반정 세력은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인수대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극의 근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연산군을 이렇게 만든 궁극적인 존재, 그리고 이 모든 잔인한 비극을 침묵 속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인수대비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에 서 있던 여인, 연산군을 만들었지만 끝내 그에게 증오받고 버려진 존재, 인수대비의 마지막 선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선택은 연산군에게는 가장 잔인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풍전등화 같았던 조선을 구한 유일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인수대비, 침묵의 설계자, 모든 비극을 만들고 증오 속에서 떠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산군 10년.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진실을 비로소 알게 된 연산군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분노의 가장 깊은 중심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인수대비였습니다. 78세의 노구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연산군을 둘러싼 모든 비극에 숨겨진 설계자였습니다. 패비윤 씨를 죽이는 데 동의했고 어린 연산군에게 어머니의 비극적인 진실을 철저히 숨겼으며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 대신 오직 엄격한 규범과 예법으로만 그를 키운 장본인이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을 알게 된 후 인수대비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는 대비전을 찾아가 마치 죄인을 신문하듯이 따지듯 물었고 왕실의 엄격한 예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거칠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야사에는 연산군이 인수대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대비마마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지요. 인수대비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침묵은 연산군에게는 곧 인정과 같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것이 왕실의 존엄과 연속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수대비에게 연산군은 사랑스러운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왕실의 계승과 안정을 위한 기능적인 존재였고, 패비윤 씨는 왕실의 질서를 위협하는 제거되어야 할 위험 요소였습니다. 그녀는 냉혹하고 비정한 사람이기보다는 완벽하고 빈틈없는 시스템 그 자체였습니다. 연산군 10년 3월 인수대비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연산군은 할머니인 대비의 죽음에 단 25일만 상복을 입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조선의 엄격한 예법에 따르면 대비의 죽음에는 최소 3년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25일. 이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망자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이는 예법에 심각하게 어긋납니다. 라며 경악하고 간언했지만 연산군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대비는 나의 할머니가 아니었다. 이 한마디가 연산군의 모든 감정을 설명합니다. 연산군에게 인수대비는 가족이 아니라 평생 자신을 억압하고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와 같았습니다. 25일의 상복 기간은 최소한의 예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 대한 최대한의 증오와 경멸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25일이 지나자마자 연산군은 곧바로 상복을 벗어 던지고 그날 밤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효를 넘어선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나는 이제 그 어떤 질서와 예법에도 묶이지 않겠다. 인수대비의 죽음 이후 연산군의 광기는 더 이상 어떠한 경계도 모르고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갑자사화가 본격화되고 장록수가 절대적인 권력의 중심이 되며 채홍사가 전국을 뒤덮고 심지어 월산대군 부인 박씨마저 희생되는 참혹한 사건들까지. 이 모든 비극적인 일들은 인수대비의 죽음 이후 불과 2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일어난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자신이 만든 괴물, 즉 연산군의 최후를 끝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왕실의 질서를 위해 구축했던 시스템은 그녀가 죽은 뒤 오히려 걷잡을 수 없이 폭주하여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인수대비가 죽은 지 2년 뒤 마침내 반정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폭정으로 얼룩진 연산군을 폐위시키기 위해 왕실 내부에 정통성 있는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정현왕후였습니다. 성종의 계비이자 훗날 중종이 되는 진성대군의 생모였습니다. 한밤중 박원종이 은밀히 정현왕후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중전마마, 이대로는 조선의 왕실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제 진성대군을 왕으로 추대하여 새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정현왕후는 한참을 깊은 침묵에 잠깁니다. 그녀에게 이것은 자신의 두 아들, 즉 연산군과 진성대군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현왕후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제가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한마디로 반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얻게 됩니다. 며칠 뒤 역사에 기록될 중종 반정이 일어납니다. 인수대비는 연산군을 직접 키워 왕으로 만들었지만 끝까지 그에게 증오받은 채 세상을 떠났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왕실은 그녀가 죽은 뒤 오히려 더욱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야사에는 이런 비화가 전해집니다. 인수대비가 죽기 직전 그녀를 돌보던 어느 궁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비마마, 혹여 연산군을 걱정하십니까? 인수대비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나지막이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왕실을 걱정한다. 그녀는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의 감정이나 사랑보다는
왕실이라는 시스템과 그 질서를 선택한 지극히 현실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연산군이 왕좌에서 끌려 내려온 그 비극적인 날,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의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질문, 폐위된 왕이 남긴 마지막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종 반정. 1506년 연산군이 왕좌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온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새벽 반정군이 궁궐을 완벽하게 포위했을 때 연산군은 놀랍게도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연산군은 반정군에게 끌려가면서 단 한 번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그의 시선은 창경궁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한 단어를 나지막이 내뱉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이 한마디. 그것이 연산군이 조선의 왕으로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31년이라는 짧고도 파란만장한 삶, 12년이라는 폭정으로 얼룩진 재위 기간, 그리고 그로 인해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 그 모든 것의 끝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부른 이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연산군은 결국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밥을 먹지 않는 날이 많았으며 밤마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유배된 지 불과 2달 뒤 연산군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로 남겨져 있지만 당시 그의 나이는 겨우 31세에 불과했습니다. 야사는 그가 스스로 밥을 끊어 생을 놓았다고 전합니다. 왕자를 잃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고통은 왕좌 위에 앉아 있는 동안조차 끝내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뼈아픈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연산군의 무덤은 왕릉이 아닙니다. 왕의 자격을 박탈당했기에 능이 아닌 일반인의 묘에 안장되었습니다. 연산군묘.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이 작은 봉분 하나가 그의 비극적인 삶의 흔적을 조용히 품고 남아 있습니다. 이 묘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묘는 정확히 동쪽을 향하고 있지 않고 약간 비스듬하게 남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창경궁을 향하고 있다고. 패비윤 씨가 아들 연산군과 마지막 이별을 하고 비극적인 숨을 거둔 곳. 연산군은 죽어서도 어머니를 향해 누워 있는 것일까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을 배우지 못하고 그 결핍 속에서 방황하다 결국 파멸한 한 아이의 슬프고도 처절한 이야기였습니다. 패비윤 씨는 권력 다툼의 잔인한 희생양이었고 인수대비는 오직 왕실의 질서만을 추구했던 시스템 그 자체였으며 정연왕후는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형식적인 어머니가 될 수밖에 없었고 거창 군부인 신씨는 유일하게 그를 구원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었지만 결국 밀려났습니다. 장록수는 왕의 결핍을 교묘하게 이용한 공범이었으며 월산대군 부인 박씨는 가장 무고하고 잔인한 희생자였습니다. 이 모든 여인들이 연산군의 곁에 존재했지만 단 한 명도 그를 진정으로 구원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연산군을 구할 수 없는 혹은 구해서는 안 되는 비극적인 위치에 처음부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실은 사랑이라는 인간적인 감정보다는 엄격한 질서를, 감정의 교류보다는 딱딱한 법도를, 그리고 한 개인의 행복보다는 거대한 제도의 유지를 우선시했습니다. 결국 연산군의 비극은 개인의 불행한 운명에 국한된 비극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와 왕실 시스템의 냉혹함이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과 그의 여인들의 더욱 흥미롭고 파란만장한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을 곧바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역사의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